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0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현악 사중주단 노부스 쿼르텟의 네. 리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씨를 모셨는데요. 예,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2023년에 영국 런던 위그모홀 상주음악가로 또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3월 2일에 리사이틀 브리티시 나이스로 5회 만에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서신다고 하거든요. 김재영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제대로 한번 네, 노브스 쿼르텟의 리더이자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입니다. 와. 네. 제가 노브스 쿼르텟을 한번 해야지 이러고서는 좀 오래 걸렸네요. 네. 근데 마침 또 이게 진짜 5년 만이에요? 콘서트홀에 하는 거는 콘서트홀에 하는 거는 다른 데서는 그렇구나. 많이 했었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계기도 있고 해서 네. 그리고 위그모홀 상주음악가로 활동했던 얘기도 좀 들어보고 네네. 그러려고 모셨어요. 와. 네. 노브스 쿼르텟이 꽤 오래됐죠. 이제 17년 정도 됐죠. 2007년에. 네. 그렇구나. 17년이요. 네. 와 진짜. 네. 요즘은 이제 쿼르텟 팀들이 한국에도 많이 생겼는데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뭐 쿼르텟이 많았던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또 활동을 하다가도 중간에 뭐 그만두고 없어지고 네.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네. 금호 사중주단이 제일 대표적인 그렇죠. 그 사중주단이었는데 네. 이제 그 쿼르텟이 없어지고 그쵸.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을 하는 네. 쿼르텟이 됐죠. 네. 처음에 그러면 만드셨을 때가 학교 졸업하고 나서였나요? 졸업할 때쯤이었던 네. 것 같아요. 제가 4학년 때쯤이었고. 네, 한국예술종합학교? 맞아요. 네. 네. 다른 친구들 뭐 1학년, 2학년 막 이럴 때. 일단 처음에 결성할 때는 같은 학교 출신의 동창들끼리 한번 동생들끼리 해보자. 그렇죠. 네. 네, 선배도 한 명 있었고 제 후배들도 있었고 제가 네. 이제 주축이 돼서 팀을 꾸렸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예종 출신들도 다 그렇게 됐었죠. 왜 처음에 그렇게 해보자 하셨나요? 글쎄 제가 원래 이 팀 전에 다른 팀이 한 팀이 있었어요. 네. 지겐 퀄텟이라고 그 팀도 뭐 국제 콩쿠르 나가서 상도 타고 처음으로 네. 이제 한국 퀄텟으로는 처음으로 콩쿠르에서 상을 탄 팀이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팀은 와해가 됐는데 이제 제가 사중주를 처음 제대로 이제 해보니까 이거를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계속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로 꾸려야 이게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가지고 친하기도 하면서 잘하기도 하고 뭐 네. 성격도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처음에 꾸리게 됐죠. 그럼 노브스라는 팀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노브스라는 팀은 그때 당시 첼로를 했던 이제 옹이랑 네. 같이 이제 막 메신저를 하면서 막 검색을 하고 좋은 뜻을 가진, 그리고 이렇게 어감이 좀 괜찮은 네. 그래서 남자 넷이 하니까 좀 남자 넷이 하는 것 같은 어감의 뭔가 그런 단어를 찾으면서 하다가 네. 이게 노브스라는 게 뭐 보통은 뉴 이런 새로운 네, 걸로 네. 이제 뜨는데 그때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막 프레쉬도 있고 프레쉬의 막 비호급도 막 리프레쉬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돼 있고 영에도 네. 어린 것도 있고 영게스트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리프레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팀이 좀 오래 시간이 되더라도 계속 다른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었죠. 노브스. 아니 근데 이름이 진짜 좋아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실 중간에 이제 멤버가 좀 바뀌기도 하고 맞아요. 했지만 네. 처음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 그러니까 바이올린 네, 하시는 명이, 분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로는 김재용 씨하고 김영욱 그리고 비올리스트 김규현, 첼리스트 이원혜 씨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참 실내악이 이게 클래식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내악은 맨 마지막에 친해지는 장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좀 잘못하면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엔 뭐 독주나 아니면 뭐 오케스트라 뭐 그쵸, 이런 맞죠. 거로 그쵸. 접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화려하고 네. 이렇게 뭐 규모가 좀 크다든지 아니면 네. 뭐 악기의 특성이 너무 잘 드러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네. 흥미를 끄는 요인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글쎄 뭐 실내악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네. 피아노가 좀 들어가면 그래도 화려해지니까 아, 네. 그런 것들은 쉽게들 좋아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이 현악사중주는 정말 현만의 소리로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작곡가들도 보면은 그 생애 마지막쯤에 항상 퀄텟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너무 표면적이지 않은 내면의 것들을 제일 많이 담았다고 할까? 그러니까 개인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담은 그런 구성의 실내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깊이가 좀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 네. 사람들이 쉽게 한 번에 마음을 다 열고 이렇게 들어오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대신 이제 한 번 맛을 보고 이거를 알게 되면 완전히 골수 그게 돼가지고 저희도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왜 관객도 이렇게 장르마다 좀 이렇게 성향들이 네, 있잖아요. 조금 다르죠. 되게 조용하고 연주회 자체가 정말 악장이 끝나서 소리 하나도 안 나고 이럴 때도 되게 많고요. 그럴 때도 많고 박수도 막 이런 거 아니고 약간 딱 이런 게 되게 그래요? 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근데 현악사중주가 왜 작곡가들이 그렇게 말년에 집중을 한다든지? 그러게요. 뭐 시작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뭐 베토벤 같은 경우가 이제 마지막에 진짜 그 죽음과 사투가 있을 때 그때 그 얘기를 많이 딱 쓰기 시작했고 네. 딱 후기 퀄텟이 몰려 있어요. 딱 그때 죽기 네. 직전에.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 소리적으로 봐도 이 소리가 가장 영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딱 완벽한 구성이라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의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작곡가들이 아무래도 소리 측면에서도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럼 연주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퀄텟이 다른 여러 클래식 중에 이제 여러 연주 편성이 다 다른데 너무 어려워요 일단. 그러니까 피아노 하나 들어가면 일단 되게 쉬워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그래요? 왜냐면 울림이 너무 크니까 가릴 수 있는 게 숨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현악사중주는 숨을 끄는 데가 일단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완전하게 소리가 다 들어맞아야 그 완전함이 전달이 좀 될 수가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일단 너무 어렵고 너무 예민하고 진짜 호흡이 하나로 같아지지 않으면 좀 힘든 그런 그게 있죠. 그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실내악 어떤 점이 이렇게 근데 이 좋아서, 어렵고 예. 막 아까 말씀드린 막 영적이고 깊고 막 이런 부분에 너무 끌려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맛을 보고 나면은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번 이것보다 더 깊은 걸 하고 나면 이것만 하고 싶은 약간 이런 것들이 어떤 생기잖아요. 계기가 있으셨어요? 또 어떤 특별한 연주?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좋아져가지고 네. 그 전 팀도 그랬고 학교에서도 계속 뭔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 팀 노브스를 만들 때는 좀 세계적인 것까지 가봐야겠다 이런 계획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제 속에는. 근데 한국을 대표하는 퀄텟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했으니까 이런 생각도 진짜 요만큼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콩쿠르 계속 나갔던 거고 막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근데 한 80에서 90%는 진짜 음악 때문에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그 전에 콩쿠르 뭐 입상한 우리 한국 연주자들이 많은데 현악사중주단이 입상했다는 얘기는 사실 그 전에 그렇게 그전에는 들어본 없었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현악사중주단을 평가하는 콩쿠르도 있구나 그런 부분도 네. 있다는 것도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전문적인 분야라서 네. 그냥 실내악 연주에 가서 현악사중주를 들을 수 있지는 않아요. 네. 현악사중주는 약간 팀으로 해야 네. 할 수 있는 거라고들 아티스트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콩쿠르 같은 경우도 한국에는 없었죠. 제가 네. 처음에 만든 그 팀이 처음으로 입상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저희가 처음 나갈 때만 해도 아시안 팀이 아예 없었어요. 저희만 아시안 팀이고 그래요? 제일 어리고 항상 아시안 혼자 10팀 최연소의 네, 유일한 아시안 팀이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막 불공평해 막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다 싶기도 그전에 하고 워낙 약간 없었으니까. 워낙 없었으니까 네.
그냥 되게 하찮아 보였을 수 있겠다. 그냥 어린 남자 4명 나와가지고 동양 남자가 특히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되게 그래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이제는 한국 애들이 너무 잘하고 지금 많죠. 어린 팀들이 잘하는 팀들이 너무 많으니까 콩쿨 리스트를 봐도 얘네가 제일 잘하겠는데 이런 콩쿨도 있고 되게 그런 게 많아요. 요새 달라졌죠. 그럼 그때 이제 뭐 많이 콩쿠르에서 수상하셨지만 ARD 콩쿠르에서 2위를 하셨고 그게 2012년이니까 꽤 오래된 거네요. 네. 그게 그럼 뭔가 좀 계기가 됐나요? 그쵸. 아무래도 ARD가 현악사전 콩쿠르 중에서 제일 높이 있기 때문에 그 위상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2등 한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많이 일단 현악사중주 팀이 뭔가 메이저의 무언가에서 뭔가 그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서 되게 큰 이슈가 됐었고 현악사중주 그냥 유럽계에서도 아시안 팀이 없었으니까 도쿄 콜텍 이후로는 사실 한 번도 없었으니까 뭐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좀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막 무대가 너무 많이 생기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답답해서 한 번 더 한 게 이제 모차르트였는데 그게 2014년에 그때 그래서 사실은 ARD 하고 나서 멤버들이 형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뭐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했는데 흔들리긴 했어요. 근데 약간 진짜 그런가? 약간 사람이 이렇게 아니었다가도 들으면 약간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좀 흔들리더라고요 심지가. 그때 딱 콩쿠르 나가서 하고 이게 완전히 도장을 찍었죠. 그 도장을 찍고 에이전시가 좋은 에이전시가 생기면서 그 에이전시 때문에 더 많이 힘을 받았죠. 그럼 그 에이전시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도. 그럼 진짜 10년째 하고 있는 거네요. 14년부터 했으니까. 그분들이 12년 ARD 때도 와서 보고 무대를 몇 번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고 그래서 계속 관계가 있다가 일을 몇 번 해보고 모차르트가 딱 재우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럼 오래전 일이지만 콩쿠르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다른 콩쿠르들은 혼자서 하는데 같이 하니까 더 합숙 훈련 뭐 선수촌 뭐 이런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눈 뜨면 만나서 계속 같이 하니까 밥 같이 먹고 계속 밤까지 헤어질 때까지 같이 있으니까 뭐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도 그죠. 저희는 사실 사이가 항상 좋았는데 되게 그래도 이게 일이다 보니 예민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고 서로한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되게 결국 되게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콩쿠르 할 때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요. 너무 고통 속에서 1등 하고도 나와서 기쁘다 막 이런 애가 아니라 그냥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근데 1등 했으니까 이제 안 나와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그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 얼마나 크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는 그 순간은. 그래서 그냥 드디어 1등을 했네. 그냥 이 정도 무대에서 나 너무 힘들다. 막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을 갖고 개인 제가 혼자 해서 상을 타거나 이러면 조금 더 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막 넷이 항상 같이 하니까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잘 되니까 좋았죠. 잘 돼서 좋긴 했는데. 그때는 다 독일에서 공부하실 때 맞아요. 독일 살고 계속 독일 살면서 뮌헨 살 때여서 잘츠burg 같은 건 2시간 기차 타고 가면 바로 있어서 집 옆에서 한 케이스고 뮌헨 집에 서울에 살면서 서울 콩쿨 나가는 이런 느낌이었고 그런 거 같죠.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독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할 때랑 실내악단의 멤버일 때랑 많이 다른가요? 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솔로 할 때가 훨씬 자유롭고 제가 마음대로 제가 조금 더 본능을 더 많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아지고 퀄텟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걸 다 넷이서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몸에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몸에 4분의 1. 한 전체 4분의 1로서 해야 되는 거가 되니까 그런 자유가 없어지고 조금 더 부담이 생기죠. 무거워지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음악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곡을 한번 일단 들어볼까요?
그 첫 번째 준비하신 곡은 르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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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작곡가의 네. 네. 현악 사중주를 위한 명상 네. 중에서 저희가 좀 앞부분을 네.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르쾌의 현악 사중주를 위한 명상 중에서 일부분 보내드렸습니다. 네, 2021년 대관령 겨울음악제에서 연주하신 영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네. 뭔가 겨울에 잘 어울리는 음악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요때는 보니까 제이바이올린을 맡아서 연주를 하셨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났는데 노브스 퀄텟은 제일바이올린, 제이바이올린을 따로 이렇게 딱 정해놓지 고정해놓지 않고 네. 계속 이제 바꾼다. 맞아요. 네. 왔다 갔다. 처음엔 제가 했었는데 네. 한 5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바꿔가면서 하기로 하고 나서 조금 더 퍼스트 바이올린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사중주 얼굴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멜로디가 많고 어려운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게 큰데 같이 하면서 좀 더 마음 편해진 것도 있고 부담도 좀 줄기도 하고 더 재밌어지죠. 역할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근데 뭐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바이올린이 그 역량이 둘 다 똑같이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다행히 되게 재밌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팀들이 다른 팀들도 그렇게 꽤 해요? 있어요. 네. 요새 꽤 많이 생겼는데 네. 뭐 이렇게 연주회 같은 것도 이제 오다가 뭐 나중에 댓글 같은 거 달리고 하면은 막 그런 거 싫다. 막 그냥 한 사람이 하는 게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희 막 지나가다가도 막 갑자기 니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마 말하면서 정해져 있는 게 훨씬 좋아. 막 이런 그런 식으로 막 조언을 날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외국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막 그런데 저희는 뭐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거라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그 왜 좋다고 했을까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딱 그 아무래도 퍼스트 바이올린이니까 소리가 약간 바뀌잖아요. 네. 그 색깔이 좀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의 곡을 막 16개가 있는데 왔다 갔다 거려서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얼굴이 네. 다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다행히 저희는 막 소리가 너무 이렇게 이질감 들 정도 다르거나 이러지 않고 조금 통일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교집합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저희 학생들이 그거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닐 때가 있고 막 이럴 정도로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결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저는 크게 그렇게 걱정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게 제이바이올린이 뭔가 얼굴처럼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건데 그게 자꾸 바뀌면 안 좋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고정적으로 딱 그 한 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충분히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네. 근데 또 다르게 보면 또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재미있게 들을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구나. 네. 네.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 뭐요? 작년에 활동하신 거. 네. 그 위그모홀이요. 네. 위그모, 네. 그거는 저희가 위그모에서 3회 공연이 잡혔다고 이제 잡힌다. 너네 뭐 이걸 해야 이 주제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 내고 첫 연주를 갔는데 위그모홀은 그 앞에 이제 시즌 프로그램을 쫙 붙여놔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별로 한두 세 달치를 쫙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그 밥 먹으러 다 가면서 보는데 저 여기 딱 하는데 레지던시 이렇게 아티스트 오브 그게 레지던스 있더라고요. 그게 상주음악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예요? 아티스트 레지던스가 이제 상주음악가인데 이게 뭐지?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매니저한테 보냈더니 그 독일 매니저한테 보냈더니 그래? 그러더니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진짜 그냥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진짜 그런 건 줄 알고 책을 봐서 봤더니 이렇게 한 8-9팀 정도로 그렇죠. 한국에서는 좀 한 팀만 딱 하는데 거기는 너무 매일 매일 하루마다 3회 공연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아티스트는 아니고 한 9팀 정도가 한 시즌을 쫙 그래서 뭐 피아노도 있고 현악사중 중에 한 4-5팀 정도 있었고 나머지 피아노 이렇게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되게 좋은 건데 자꾸 너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모르고 갔고 심지어 길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뭐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많이 좋은 거라고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저희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르고 가시고. 그래서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정할 때는 그럼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팀마다
이 팀은 요거, 이 팀은 요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정해준 것 주제 같아요. 같은 예. 거를. 저희는 이제 제2 비낙파가 주제였어서 쉔베르크 같은 거, 쉔베르크나 네. 아니면은 뭐 베르그 막 이런 그쪽 그 음악가를 했었어야 됐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네. 다른 뭐 모차르트랑 같이 곁들여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서 짜고. 그런 식으로 네. 짜는군요. 3회 공연을 계속 하고 네. 한 해에. 그러면 그렇게 대략 그런 뭐 카테고리는 정해주지만 그 안에서 프로그램 짜는 거는 이제 그 팀마다 물론 그쵸. 의논을 하겠지만 그 해서 내면 이제 뭐 괜찮다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서로 논의해가면서 그렇게 그쵸, 정하는. 그쵸. 위그머홀은 참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진짜요? 근데 한국 음악가들의 뭐 해외 활동 얘기할 때 되게 자주 나오는 홀이라서 네. 어떤 곳인가요? 궁금하다. 글쎄 뭐 이게 역사가 아무래도 좀 됐기 네. 때문에 네. 그 시간이 주는 그게 네.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홀이 유명한 이유는 어쿠스틱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완벽해서 그런 건데 한 600석 정도 되거든요. 네. 크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실력 전용 홀로 듀오 리사이트부터 솔로 듀오 뭐 그다음부터 네. 홀때 뭐 실내악까지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홀이고 듣기에도 좋고 하기에도 너무 좋고 네. 그래서 그 어쿠스틱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 아티스트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네. 그런 홀이 됐고 네. 그 위그모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홀이 됐기 때문에 네. 누구나가 다 서고 싶어하는 홀이 됐죠. 그래서 사실 위그모어에서 불러서 가는 연주면 일단 뭐 예, 믿을만한. 그쵸. 네. 되게 좋은 그런 거고 저희도 처음에는 거기 처음 이제 불릴 때는 이제 커피 콘서트 그 마티네로 처음에 불러서 가요. 그래서 네. 마티네를 저희는 한 3, 4회, 4, 5회 했나? 그러고 나서는 이제 BBC랑 하는 런치타임 콘서트를 같이 라디오랑 하는 거를 같이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브닝 콘서트 마지막에 이브닝 콘서트로 불러주는데 그렇게. 천천히 이제 하나씩 스텝 그렇게 올라가죠. 스텝을 밟아서. 그렇게 그러면 하루에 3번 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 커피 타임 콘서트하고 그쵸, 런치 타임 커피, 네. 콘서트하고. 그렇죠. 그렇게도 있고 3시 공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요? 하루에 두 번 있을 수도 있고 한 번 있을 수도 있겠는데 많으면 이제 막 그렇게까지 하죠. 그럼 커피 타임이면 몇 시예요? 11시 콘서트. 11시? 우리가 아침에 11시 콘서트 하는 거랑 네. 그거랑 비슷하게. 똑같은 거예요. 런치 타임은요? 1시요. 1시? 그러면 팽팽 돌아가는군요. 그거를 같이는 안 하는 것 같고 네. 커피가 있으면 커피하고 런치가 있으면 런치하고 이렇게 네. 우리도 준비도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하고 마지막에 이브닝이 불리죠. 그리고 이브닝을 가면 이제 메인으로 너무 좋죠. 하게 네. 되면 그 이브닝 갈 때는 커피랑 이브닝 세트로 가요. 그래요? 그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네. 보통 한 번 갈 때 이제 2개를 같이 하죠. 커피도 하고 네, 다 이브닝도 전날 하고. 커피하고 다음날 이브닝 콘서트. 런치 타임은 또 BBC 또 그 FM 거기서 FM에서 이제 라디오 중계하는 나오죠. 걸로. 중계를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군요. 그래서 여러 번 나갔죠. 네. 그럼 처음에 커피 타임에 갔을 때가 몇 년쯤이었어요? 그게 17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그게 기억이 항상 왜곡돼가지고 네, 이랬는데 하면 또 즈음에. 아니었더라고요. 네. 네. 하여간 그럼 그러고서 이제 저녁 이브닝으로 간 때는 언제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3, 4년, 4년쯤인데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진짜로. 어쨌든 처음에 커피 타임, 런치 타임 네. 이렇게 한번 해보고 네, 하다가. 저녁을 맡길만 하다. 이래서 이제 이브닝으로. 그쵸, 그렇구나. 그러면 상주 음악가로서 하는 거는 다 이브닝이었나요? 네, 그건 다 이브닝이었어요. 네, 그건 네. 3회 다. 그러면 관객석이 다 꽉꽉 차나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코로나가 있고 바로 그 다음에 열려고 갔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았고 저희가 한 시즌에 9월부터 그죠. 그 다음 6월까지의 시즌에 3회를 가는 거잖아요. 네. 너무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에 갔는데 5월에 가고 막 이렇게 너무 타임도 짧고 이러니까 막 꽉 차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마지막 갔을 때는 그래도 뭐 많이 왔다고들 하셨는데 네. 그때 달라요 그것도. 네. 근데 뭐 티켓 세일즈도 어쨌건 아티스트 초청에 되게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죠. 네. 네. 언젠가부터 안 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이제 옛날에는 막 초조하고 막 어떡하지 막 이거 막 이랬는데 이제 그냥 네.
그래. 다 해봤으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티켓 세일즈에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이를테면 프로그램을 정할 때 이거 너무 어려워서 관객들이 많이 안 올 것 아니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네. 하죠. 저희는 네. 하는데 네. 그것도 막 거기서 되게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온전히 저희 자유가 그렇죠. 아니에요. 네. 예. 위그머홀의 경우에는 그쵸. 그렇죠. 예. 네. 아니 많이 그래요. 예, 보통은. 그래서 이거는 이미 있어서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거는 안 돼. 주제를 막 정해줘. 왜 이러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특히 제 이 비낙바 같은 경우는 쉔베르크 베르그 이런 거는 너무 어려워요 듣기가. 네. 근데 네. 이거 또 우리 제일 또 안 좋은 거 걸렸네 이런 거. 막 이런 식으로 할 때도 많고 그런 것도 많고 불리할 때가 많죠. 항상 불리해요 아시아는. 근데 뭐 그래도 잘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이를테면 대중적이고 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 레퍼토리는 잘 안 주나요? 그런 거는 제일 잘하는 팀이 가져가죠. 네, 보통 좋은 주제. 그리고 막 베토벤 전곡 이런 거는 네. 제일 가까운 사람들, 제일 지금 현존하는 제일 거기서? 최고의 거장들이 가져가고. 그렇구나. 네, 그런 것들이 맞죠. 연습 엄청 해야 되고 힘든 거는 제일 어려운 젊은 것만. 팀한테. 네, 그런 것만. 그렇구나. 네. 근데 덕분에 또 어려운 레퍼토리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레퍼토리 확장하고 그 곡들을 이러는. 사실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네. 저도 이제 40대가 됐거든요. 네. 근데 아주 그만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베르그나 네. 쉔베르크도 네. 어려우니까 제발 이제 그만하자. 이제 하고 싶은데 아직도 그걸로 그걸 저희가 되게 잘하기도 했고 네. 잘해서도 있는데 그런 곡들을 아직도 저희한테 시키길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직 좀 더 해야 되나 봐요. 아니 그만큼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 말고 그럼 가장 좋아하는 레퍼토리 이런 거 꼭 내가 뭐 많이 연주하고 싶다. 이런. 하고 싶다. 네. 근데 사중주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막 쇼스타코치 12번 같은 거가 네.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 전곡할 때 네. 곡이 너무 좋아, 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좀 많이 하고 싶다 해서 저희 막 시즌 프로그램 여러 번 내고 막 했는데 네. 근데 한 안 번도 받아줘요? 정해지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도 쇼스타코치 전곡한 이후로 한 번도 그 곡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근데 다 어려워서 이렇게 막 즐기면서 할 수 있는데 모두가 좋아하고 이런 건 사실 많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많이 없어요. 네. 좀 아메리칸? 드보자 아메리칸? 네.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완전하게 연주하기는 되게 네. 어려운 곡인데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그건 네. 좀 익숙하니까. 그쵸, 듣기도 약간 조금 더 쉽게 올 수 있고 네. 그런 거 말고는 베토벤이 너무 어렵지만 계속 하고 싶은 약간 그런 거고 네. 슈베르트도 약간 너무 어렵지만 계속 하고 싶은 질리지 않는 몇 가지가 네. 있죠. 브람스도 있고 질리지가 않는데 계속 못하는 것 같은 계속 못하는 것 같은 계속 하고 싶은 약간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근데 전공 연주를 많이 그동안 하셨잖아요. 네.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쇼스타코비치도 하시고 맨델스존도 하고 뭐 브람스도 하고 뭐 하여간 베토벤도 하셨나요? 베토벤도 베토벤도 하셨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공 연주라는 게 뭐 다른 이제 뭐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도 가끔 뭐 무슨 하죠. 전공 네. 연주 이런 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네. 이게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0곡을 전곡을 한다. 네. 그리고 현악사중주 16곡을 한다. 이거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바이올린을 하지만 네. 바이올린 소나타 10개를 하는 것보다 이 현악사중주 16개를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음악적으로도 아무래도 너무 저 고차원적으로 가 있어가지고 이미 저 신의 영역으로 베토벤이 그래요? 이미 약간 죽음과 그 네, 사투를 네. 벌이면서 이미 너무 이 세계의 현 세계를 약간 벗어난 듯이 곡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고전 음악이 맞아 할 정도에까지 약간 벗어난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고 글쎄요 전곡을 하는 의미는 저희가 이제 20년도부터 이걸 했는데 저희는 전곡 그때 한 13, 14년 차였으니까 네. 그냥 일반적인 리사이틀은 되게 많이 해봤고 한국에서도 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진 해였고 그때 근데 세종에서 갑자기 뭐 이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이걸 해? 안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이게 왔어? 근데 코로나니까 20년도 연주가 다 취소됐잖아요. 네, 네. 그 해외 연주가 다 취소됐고 하니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뭔가 사인처럼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했어요. 밴드쇼 했는데 네. 전곡을 하나 했네.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약간 그 인생을 약간 훑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얕게나마 네. 되게 깊어진 느낌이 들더. 그 이해하는 척도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쇼스타코치를 하기로 한 거는 이제 회사랑 얘기를 하다가 다음에 뭐 할까. 아직도 코로나 중이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너무 근데 그때 음악가들이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연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공연이 다 없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지고 그때 저 아직 독일에 정리가 안 돼 있을 텐데 독일에서는 막 아티스트들한테 지원 돈을 막 갑자기 막 주기 시작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로 이게 되게 안 좋은 그거였는데 상황이었는데 이때 쇼스타코치를 해야 하나라는 이제 그 뭔가 그 멘트쇼 같은 약간 게시 같은 거였죠. 그래서 회사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될까 했더니 이 대관이랑 이런 게 맞아야 되잖아요. 또. 네. 근데 그런 게 다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혹시 했는데 되게 된 거예요 일이. 그래서 멤버들이랑 대기해서 지금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되게 막 뭔가 철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전곡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요. 예, 네. 브람스도 그 다음에 클래식 레보루션이라는 그 페스티벌을 네, 롯데에서 네. 하는데 그게 저희 선생님이 크리스토퍼 디렉터로서 펜, 네. 선생님이 디렉터로서 하시면서 주제를 브람스로 잡으셨는데 너네가 전곡을 해줄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게 된 거고 네. 베토벤도 정말 애들이 다 안 한다 그랬어요. 절대 안 해 막 이랬는데 예술전당에서 하자고 그 영상화 네. 작업을 같이 네.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면서 그럼 해야지 지금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은 또 안 되는데 이러면서 나 못한다고 했다 다 이렇게 그러면서 다 그냥 엉겁결에 예 2020년부터 01, 2, 3년 4년을 그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우연히. 네. 코로나가 좀 계기가 됐네요. 계기가 되긴 했어요. 네. 네, 되긴 해요. 근데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 다르죠 확실히. 이 작곡가들을 특히 베토벤 쇼스타코비치는 현악사중주 팀이 어쨌건 목표로 삼고 항상 그렇게 하는 곡들 중에 하나고 한데 그걸 어쨌건 저희가 무대에 다 올려보고 베토벤 특히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까지 남길 수 있을 정도의 그거는 저희한테 굉장히 큰 그거였죠. 네. 근데 뭐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만족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공연 끝나면 너무 못한다 막 항상 그러고 영상화도 막 시간에 쫓겨서 하루에 4곡을 저학장씩을 비디오를 찍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을 저희가 했고 신체적으로도 막 이런 데가 다 망가질 정도의 그래요. 네. 근데 또 그게 음악이랑 맞아요. 베토벤은 인고의 작곡가잖아요. 네. 고통과 인내의 작곡가잖아요. 네. 저 고통과 진짜 받아가면서 실제로 정신과 육체적인 고통을 진짜 겪으면서 할 때 비디오를 그 예술연단 그 요새 디지털 스테이지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은 정말 불행의 끝을 하고 있는 애들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다시 봐야 되겠다. 예, 보시면은 너무 얼굴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하시는 저희 연락하는 그 예술연단 직원분이랑도 얼굴이 너무 아쉽다.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곡에 확 빠져서 그런. 곡도 빠진 건데 정신이 완전 나간 거야. 그걸 하루 지금 몇 번씩 전학장을 찍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힘들어요. 근데 관객이 없으니까 또 흥도 안 나잖아요. 뭐 그럴 거를 따질 그거조차 없었어요. 그래요? 일단 해내야 된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오늘 해내야 된다. 오늘 안 해.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콩쿨 준비하고 그거하고 비교하면 콩쿨이 낫죠. 콩쿨이 더 나아요. 콩쿨이 낫죠. 콩쿨은 얼마든지 그 전에 시간을 한껏 가지면서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지금은 전문 그 음악인으로서 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학생 신분에서 하는 거였으니까 그때는 그 프레셔가 컸지만 지금 하라 그러면 당연히 콩쿨이 훨씬 좋죠. 그러니까 콩쿨 이후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실감이 나네요. 그때는 뭐 저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어지는 대로 뭔가를 해내야 되고 네. 진짜 이제 대가 정도 돼야 저희가 뭐 선택해가지고 네, 선택해서 막 시즌을 다 이 프로그램으로 돌고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이상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부터 망하는 거. 네. 그럼 이쯤에서 쇼스타코비치. 네. 네. 3번 현악사중주 3번 중에서 3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다는 아니고 네. 일부. 네. 일부. 네. 네. 네, 쇼스타코비치의 현악사중주 3번 중에서 3악장 들어봤습니다. 네. 저 때도 힘드셨나요? 힘들었죠. 저 때는 그 나흘을 연달아서 그러게요. 했어요. 연달아서 그러니까 하셨죠. 그 전날 공연을 하고 다음날 공연을 하려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그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걸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었죠. 맞아요. 그때 잇따라서 IBK 챔버홀에서 맞아요. 예술의 전당. 그러게요.
연습을 또 엄청나게 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때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때 네. 2주 그 격리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2주 격리를 지방 어디 산 속에 한 집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2주 동안 저걸 한다고 들어갔는데 네. 맨날 놀고.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서 하는데 네. 막 저희가 계획한 것처럼 막 하루 종일 막 하루 종일, 이렇게는 네. 못 하고 네. 맨날 라면 끓여 먹고 막. 뭐 먹어야죠. 그쵸. 네. 격리돼 있는데 그런 라면 끓여 먹고 산 속에서 MT 온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으로 실제 합숙을 네. 했는데 근데 쇼스타코비치는 또 그렇게 막 되게 즐겁고 막 이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전혀 곡이 아니죠. 어둡고. 그러니까 시기가 정말 딱 맞았어요. 그 코로나 때에 음. 느껴지는 그것들 막 다 뭔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것과 지금 저 사람이 썼던 그 시대의 그것과 뭔가 어디 한 부분이 딱 닮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때 해야겠다는 생각도 되게 강하게 있었고 네. 그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하니까 좋았죠 사실. 네. 네. 그러면 전공 연주를 지금까지 많이 하셨는데 다른 또 뭐 앞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다 했다. 당분간. 당분간. 아니 이제 이거를 계속 돌려야죠.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제 머릿속에는 20주년 됐을 때 27년도에 이거를 한 번씩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또 너무 어려우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27년이요. 이걸 전부 다 한 번씩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뭐 쇼스타코비치, 베토벤 이런 것들은 좀 네. 상징적이니까 20주년 네. 됐을 때 좀 다시 한번 하는. 네. 근데 계속 해야 저희도 이제 점점 그렇죠. 조금 더 무르익을 테니까 네. 그런 것 같고 이거 외에 뭐 새롭게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아직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전곡은 당분간. 네. 전공 연주는 당분간. 네. 다들 이제 또 전곡을 막 하더라고요. 다른 팀들도 다른 막 해서 팀들도, 저희 안 해도 다른 애들이 많이 하니까 딴 거 많이 보고. 그러면 뭐 이번 공연은 전공 연주는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제목이 브리티시 나이트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어디 에딘버러 갈 땐가 차 속에서 저희끼리 뭐 할까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제가 그때 월튼 곡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거 듣고 있다가 애들이랑 같이 그럼 그냥 그 연극 곡들로 한번 잘 안 하니까 해볼까?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뭐 곡들을 많이 하지만 유명한 곡들을 항상 껴야 되고 막 이런 조건들이 항상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쉔백을 꼭 해야 된다든지 막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 저희가 하는 이 정기 공연 중에서는 저희가 항상 저희 뜻대로 웬만하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극 곡들을 한번 해볼까? 그럼 그냥 타이틀은 브리티시 나이 뭐 이런 걸 할까?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했던 게 그냥 현실이 돼서 하게 됐어요. 근데 곡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한 번 듣고 좋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곡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월튼 같은 것들은 한 번만 들어도 완전히 와 이렇게 할 정도로 압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곡이에요. 굉장히 그렇고 이제 엘가나 불튼 특히 불튼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만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곡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찌됐건 굉장히 깊이가 또 있는 곡이어서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연습을 그러면 뭐 합숙은 아니고 이제는 연습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사실은 저희가 저번 주에 녹음을 뭐 CD 녹음을 하나 해가지고 근데 이 곡들이 아니어서 저번 주까지 그거를 이제 열심히 미친 듯이 하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이거를 들어가야 돼. 음반은 뭘 하셨어요? 음반은 조금만 더 있다가 얘기를 하려고. 아직 공개하면 안 되는 거구나. 궁금하다. 근데 자꾸 이제 한 번 들어서 모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현악사중주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럼 뭐부터 들으면 좋을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뭐 아메리칸도 말씀하셨지만 아메리칸도 좋은 것 같고요. 딱 글쎄요. 처음 딱 입문하기 좋은 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화려한 것들이 좋다면은
스메타나의 그 하나사준주 나의 생애로부터 자기 네, 인생을 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단 승미롭잖아요.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기 네. 인생을 쭉 곡으로 썼다고 생각했을 때 귀가 머는데 나중에 그 귀 먼 부분이 나와요. 막 예를 들면 그래요? 삐 하면서 나오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스토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입문하기가 좀 네. 좋은 것 같고 곡도 실제로 너무 화려하고 좋고 네. 그런 것들 곡 스메타나도 그래서 좋고 곡이 들고 작곡들은 다 듣기 편해가지고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월튼 같은 것도 화려해서 네. 그렇게 듣기 좋은데 1악장은 좀 힘들지만 2, 3, 4가 다 좋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네요. 베토벤 브람스로 입문하기 좀 힘들어요. 쇼스도 좀 힘든 것 같고 네. 방금 들으신 그 쇼스 3악장 같은 거는 한 악장만 들었을 때 굉장히 화려해가지고 와 이러는데 그냥 그 전쟁통 장면 중에 한 장면이기 때문에 네. 그 앞에서부터 전쟁 초기 그 들어가는 그거 그다음에 이 전쟁 완전히 아까 3악장 그 부분 4악장에 그게 지나고 나면 완전 폐허가 되는 그거 5악장에서 완전히 그거에 대한 막 정신적인 막 이런 것들 이런 스토리가 쭉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괜찮겠네요. 네.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프로그램에 뭐 유명한 곡은 하나 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유명한 곡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곡들이에요? 보통 이런 곡들이죠. 스웨타나 드로작 네, 뭐 이런 네. 것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죠. 베토벤 네. 자 많이 들어가고. 네. 그렇구나. 하이든이나 뭐 하이든도 많이 있어요. 그죠. 예, 네. 하이든도 좋은 게 너무 많네요. 예, 하이든 거의 100개를 넘는 걸 썼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 찝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 좋은 게 많습니다. 아무튼 황제도 네.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네. 좋고 그 33-1번 막 이런 바로크 냄새가 막 나면서 클래식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딱 네. 쓰시는데 네. 바로크 막 그게 나면 33-1도 좋고 필기. 네, 되게 좋은 게 많아요. 네. 네. 그럼 리더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네. 네. 예, 그쵸. 예, 네. 리드를 처음에 메이저리 이거 하고 만들자 하고 이렇게 깃발을 든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실제로 일을 제가 많이 했어요. 아. 지금은 배분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인데 네. 실제로 10년, 15년까지는 제가 거의 다 했죠. 많이 했죠. 그러면 뭐 이제 연습할 때 이를테면 어쨌든 네 분이 다 다르잖아요. 음악적인 네. 개성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하다 그렇죠. 보면 뭐 음악적으로 해석이 다르다거나 뭔가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세요? 일단 뭐 영욱이랑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그 사운드적으로도 딱 공통되게 원하는 그 소리가 같아졌고 이미 네. 팀으로서 그리고 작곡가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한 이제 선생님도 똑같고 퀄리티스 공부한 선생님도 똑같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비슷해요. 성향도 약간 음악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 부딪힘이나 이런 건 사실 없는데 그럼에도 이제 뭔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뭐 싸우죠. 싸워요.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이 의견 피력을 하죠 서로. 네. 이래서 그렇잖아. 아니면 연임 쪽에서 막 아니 근데 그렇지만 이렇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 있지만 그런 건 정말 100의 1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나머지 친구들은 좀 늦게 들어온 게 있고 팀이 이미 팀으로서 색깔이 되게 진하게 풍길 때 들어왔고 그거를 이제 막 따라오기 때문에 주로 많이 따라오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렇죠. 네. 팀의 색깔이 뭔데요? 내가 추구하는 저희가 내고자 네. 하는 어떤 네. 소리들이 딱 있는데 그거를 말로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 질문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추구하는 음악적인 네. 색깔이 네. 무엇입니까? 뭐 이러면 추구한 기사의 색깔이 무엇이세요?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추구하는 기사의 색깔. 추구하는 뭐 네. 그런 방송의 거잖아요. 색깔. 네, 방송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이게 있긴 있으나 딱 말로 말로 설명하기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려운 건데 저희는 그러니까 약간 베이직한 퀄텟으로서 사운드 가장 기본적인 사운드 음정이 진짜 완벽하게 떨어지고 울림이 악기 넷의 울림이 진짜 완전하게 떨어지는 고소를 찾는 지점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하나로만 음악이 되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 소리가 많이 없는 팀이 있고 많이 있는 팀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로 음정을 완벽하게 맞추는 데서 나오는데 저희는 그거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하는 편이고 네. 그러고 이제 작곡가들의 시대적인 그것들에 되게 많이 신경 쓰는 편이죠. 그 어떤 시대에 있었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파악을 좀 많이 하려고 네. 하는 쪽
음악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다 어쨌건 저희 몸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마지막 저희 몸을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는 어쨌건 굉장히 개인적인 소리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소리로 발현되기 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인 거고. 네. 뭐 연주 때문에도 자주 이제 함께 하시겠지만 네. 그 외의 시간도 많이 함께 하세요? 네, 저희는 같이 그 이 음악 안 할 때도 친한 편이어가지고 그 리허설 하고 나면은 딱 잊어버리고 바로 그냥 친구 모드로 바로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음악 할 때도 음악 연주하고도 뭐 뒤풀이도 같이 하고 하지만 그거 외에도 같이 막 시간 맞춰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때도 같이 막 파티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되게 같이 친한 편이에요. 계속. 그 왜 다른 해외에 되게 유명한 뭐 퀄텟 팀들이 있잖아요. 네. 좀 뭔가 내가 롤 모델로 하고 싶은 팀이 있다거나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작하고 막 그 할 때는 음악적인 롤모델 하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소리를 너무 좋아했고 그러고 나서는 뭐 알테미스 퀄텟도 있고 뭐 벨차도 진짜 배우기도 했고 너무 좋아. 지금도 연주 너무 좋아하고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딱 어떤 프로페셔널 퀄텟으로서 이제 한 지가 너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막 어떤 모델을 가지기보다는 저희 스스로가 누군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네. 사람이 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음악은 당연히 뭐 아직도 들어보기도 가끔씩 들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는 거의 안 듣는 것 같아요. 퀄텟은 다른 사람들의 네, 음악을 하는 거는 거의 안 듣고 네. 뭐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모르겠다고 하는 적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 때 한 번씩 뭐 찾아서 들어보고 이 정도지 다른 음악을 주로 듣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음악은 주로 뭘 들으세요? 저 요새 다시 약간 아기 때로 아기 때로? 돌아가가지고 네. 저 아기 때 약간 정경화 선생님 고수 팬이었거든요. 네. 네. 심각한 팬이었어서 네. 그래서 요새 다시 약간 그때는 다 음반을 다 가지고 이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LP를 다시 그때 초반 나온 네. 그러니까 초반을 다시 쫙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음반이 거의 한 7, 8개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 심각한 CD. 팬이라고 하신 게 네, 그래서 쫙 LP 쫙 세워놓고 네. 그 음반도 이제 다시 그 오리지널 커버가 있으면 네. 또 다른 또 일본에서는 사고. 다시 다른 커버로 나오고 막 그렇게. 이렇거든요. 일본에서는 오늘도 하나 와요. 그럼 그래요? 커버가 달라요 조금. 그런 것들도 다 모으고 LP는 이제 웬만하면 오리지널 초반을 모으지만 네. 또 한국에서는 성음에서 나온 라이센스 판이 따로 있고 네, 그죠. 그건 이제 똑같지만 그래도 하나씩 또 갖고 싶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건 그 음반을 막 수집하는 건 제 개인적인 그런 거고 바이올린 음악들을 요새 다시 엄청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월튼 이런 거 요새 엘가 월튼 바이올린 콘체르토에도 엄청 매일 듣고 있어가지고 정경화 선생님 하는 것도 틀어놓고. 네, 정경화 선생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좋아하셨어요? 네, 처음 할 때부터 바이올린 처음 배울 때부터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 오타쿠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현악사중주도 제가 그냥 빠졌다 그랬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처럼 뭐 하나 빠지면 바이올린도 약간 그 기질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정경화 선생님 빠져가지고. 근데 그때는 못 구하는 음반들이 있었어요. 절판된 음반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런 걸 막 되게 찾아 헤맸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았던 거를 이제 지금 다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구했는데 또 사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바이올린 음악을 엄청 그렇게 그럼 정경화 선생님 약간 우상 같은 그런 우상을 넘어선 그거죠, 약간. 그게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를 내가 이렇게 지금 그러나 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다시 시작된 지 작년 한 4, 5월부터라서 좀 됐거든요. 그래요? 네. 보니까 제가 이건 좀 창피한데 좀 선생님 모르세요. 제가 이렇게 팬이니까 선생님 저 창피해서 제가 막 이걸 잘 못하고 그냥 뵈면 막 이러고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냥 선생님의 인생이 저한테 되게 제가 그냥 이렇게 매료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음악가로 사셨던 그 시간들 선생님이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셨고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셨고 인터뷰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저한테 너무 흥미롭고 결혼을 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 막 이런 것들도 너무 흥미롭고 젊었을 때 하셨던 말씀들도 되게 흥미롭고
근데 그 인생이 음악으로서 사셨던 그런 것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이가 들고 커리어를 하고 있는 연주 생활 하는 중에 선생님 인생을 보니까 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왜 지금 여기 나왔을까? 안 되는데 제 애들한테 또 혼나요. 또 나가면 또 정경환 선생님 그러니까 얘기 나오고 많이 하니까 평상시에 또 하냐고, 거기까지 가서 하냐고 또 선생님이 아시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아실 것 같은데 많이 말씀하셨으면 아시지 않을까요? 모르실 거예요. 그래요? 앞에서는 말씀 못 하시고 그럼 인사드리고 이렇게 이제 안면은 있는. 그쵸, 안면이 네, 있죠. 네. 작년에 포항음악제에서도 선생님 독주하실 때 저 연주 참여하고 있어서 맞다. 연주 네. 갔는데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주에서 잘 안 울거든요. 네. 그래서 연주 가면 졸아요. 근데 연주자도 졸아요. 그러니까 졸기도 그 졸 뭐라고 수 하지? 있죠. 네. 그 연주가 졸려서 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제가 좀 피로한가 봐요. 그래서 조는데 그 연주는 뭐 조는 게 뭐예요? 진짜 막 감탄을 하면서 보다가 앵콜을 쇼팽 녹턴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막 엉엉 울다가 선생님 보러 가서 뒤로 갈까 말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울다가 네, 울다가도 약간 그렇고 약간 너무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실제로 얘기를 나누고 싶지 않은 약간 뭐 그런 기분 아세요? 너무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런 게 있어서 갈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엉엉 울고 나서는 아니야, 이거 그냥 무조건 가서 인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거의 10년 만에 뵀어요. 옛날 대관령 하실 때 네. 네. 감독하실 때 저희가 연주를 갔었었고 그러면서 갔는데 그랬죠. 아직도 감동이. 근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러고 또 연주 어느 연주 친구 주미 연주 가가지고 뒤에서 무대 뒤에서 또 뵀는데 막 이러고 그냥 말씀 못 드리고 또. 주변에서 얘기하셨겠다. 그럴 수도. 네. 아직 모르실 거예요. 약간 그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치면. 뭐 전 또 남자기도 하고 퀄텟을 하고 또 뭐 솔로도 네. 하긴 하지만 뭐 길이 많이 달라지니까요. 네. 근데 그냥 영감이죠, 저한테. 그냥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음악가로서도 그렇고 연주로도 그렇고 옛날에 안 들리는 것도 너무 많이 들리고 이 엘가 콘체르토 월튼 콘체르토 지금 해도 어렵거든요. 지금 네. 세대한테도 어려운데 그 옛날에 이걸 다 녹음하시고 막 했던 것도 막 말이 안 되게 느껴지고 저한테. 네. 지금 더 막 존경심이 많이 생겨요. 네. 정경환 선생님하고 같이 만약에 연주를 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듣는 거 듣고 뒤에서 네. 하는 걸로. 네. 그런 거는 저 생각을 안 해요. 아예. 너무 많이 했어 제가. 네. 부끄러워서 됐습니다. 오열하셨다고 하니까. 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오열. 근데 많이 그 연주 듣고 눈물 났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그 연주를 들으시고. 맞아요. 그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참 음악이 가진 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네. 저도 점점 자꾸 제가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드니까 결국 음악을 들으러 간다는 거, 연주회 장을 찾아서 가는 거, 연주자를 찾아간다는 건 결국 저 연주자의 삶을 들으러 가고 그거를 사러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그러면서 나도 점점 그런 연주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소리로 그거를 내 인생을 들려주고 싶어지는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점점.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곡 더 남아 있지 않아요? 있어요. 네. 세자르 프랑크의 피아노 오중주고 3악장 중에서 요거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프랑크의 피아노 5중주 3악장 중에서 네, 일부분 뒷부분. 네. 네. 이게 실황이고 음반도 나온 맞아요. 네. 공연이죠. 네. 피아노가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화려하게. 맞아요. 네. 네. 저분 저걸 지금 외워서 치신 거예요. 오, 대단하시죠. 저분이 미셸 달베르토. 네. 네.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저 공연을? 리에주라는 네. 벨기에 벨기에. 도시예요. 리에주. 홀이 너무 예쁘고 소리도 그러네요. 좋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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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현악사중주에 이제 피아노를 더하면 맞아요. 또 오중주, 오중주가 피아노 되고 오중주. 또 그렇게 더해지는 그런 편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옥텟, 스트링 옥텟을 8중주를 더블 퀄텟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네. 예,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부르느냐 따라 달라지는 네. 것 같아요. 네. 스트링 퀸텟도 퀄텟에다 비올리스트나 첼리스트를 붙여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뭔가 이 퀄텟이 실내악에서 뭔가 기본이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네. 물론 뭐 피아노 트리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3월 2일에 이제 그죠. 공연을 브리티시 나이시요. 네. 네. 아니 근데 위그모 홀에서 많이 브리티시 작품을 많이 연주를 하셨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했어요, 아니고. 안 했어요. 그러게요. 위그모에서 저희가 이번 4월에 월튼을 처음으로 하네요. 네. 영국 작곡가들은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브리튼 디벨트멘트 한번 했나? 짧은 거여가지고 근데 그거는. 네. 아 그러면 월튼 작품도 마침 또 위그모에서 4월에서, 하시고. 네, 4월에 가서 네. 어쨌든 위그모 홀에서 상주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그 영국의 이런 그런 거를 이제 익히고. 네. 그걸 또 이번 네. 3월 2일에 또 우리 그렇죠. 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에서만 공연하세요? 아니요, 2월 25일엔 통영도 가고요. 네. 3월 네. 6일인가 5일인가요? 6일이요. 3월 6일인가요? 광주도 가고. 네. 그래서 그렇게 사회도시에서. 네. 바빠지시겠네요 이제. 그쵸. 이제 슬슬 바빠지죠. 네. 그 이후에 뭐 계획은 또 잡힌 게. 그 이후에 계획 이제 유럽 그때 네. 4월에 가서 위그모 가고 함버그의 엘피라문이라는 곳에서 네. 또 데뷔가 있고요. 네. 그다음 스위스까지 이제 세 군데를 돌고 들어오고 뭐 여름에는 말바우 페스티벌 포르투갈에 페스티벌 네. 가고 또 독일에 또 오버스도프라는 데 가서 연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CD 아마 올해 후반기쯤에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네. 진행을 좀 일단 녹음은 끝났으나 네. 시기를 좀 조절을 해봐야 돼서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하고. 저희 음악 들으러 와주시면 항상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뭐가 있을까요? 처음 해보는데 네 저희 뭐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관둘 때까지 좀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하시고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렇게 왜 변명하세요. 네. 언제 관두세요, 근데? 아 그것도 저 생각 되게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옛날에는 막 한 60대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뭐 40년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데 네. 요새는 그냥 빨리 관두고 싶어요. 왜요? 요새는 그냥 적당할 때 진짜 잘할 때 관두고 음. 좀 대신 녹음 같은 거 많이 남겨두고 좀 음. 관두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 글쎄요 뭐 이런 시기가 있으면 저런 시기도 있는 거니까요. 네. 지금까지 막 이걸 너무 많이 이걸 이 한 몸 바쳐 막 여러 가지를 했고 막 책임감과 사명감과 이런 거에 휩싸여서 살아왔는데 좀 지금 다 막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싶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전곡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럴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좀 자유롭고 싶고 음악적으로도 약간 더 그렇게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당장 27년도가 20주년인데 그때 관두기 너무 젊은 것 같고 한 30주년 정도까지 열심히 해서 관둘까 이런 생각 혼자 하는데 30주년 되면 아깝지 않을까요? 또 아깝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네. 한 10년만 더 하자 싶고 이러다가 40년, 네. 예면 47년 하고 이러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느 순간 딱 내려놔야겠다 싶으면 저는 딱 내려놓을 거라서 언제가 될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또 하고 싶은 것도 그럼요. 많으니까. 아직도 하고 싶어요. 네. 아직 소리가 좋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네. 마무리할게요. 네, 저희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요.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연 문화전문 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 검색창에 김수연 기자 또 커튼콜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노브스 쿼르텟의 리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씨 모시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